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윤리적 성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교과서는 38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19페이지를 준비해 주세요. 자, 38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윤리적 성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은 먼저 성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찰이란 자신의 경험, 자아 정체성, 세계관, 삶의 목적 및 이상 등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아, 나 그 행동 진짜 잘했었구나. 그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나 그 행동 다시 생각해보니까 옳지 않은 행동이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등의 결심을 하는 것을 통틀어 성찰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성찰 중에서도 윤리적 성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윤리적 성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 어떤 도덕적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 자체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윤리적 성찰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어, 자, 그럴 때 성찰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느냐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프린트물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도덕적 탐구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의 구조 그리고 그 사회에 담겨져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이 그 중점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배울 윤리적 성찰은 그런 사회의 문제보다는 내 개인적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하는 도덕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탐구와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은 도덕적 행위의 실천, 그 실천 그 자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디귿번 성찰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찰의 역할은 암과 실천 간의 간격을 좁히고 인격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여기서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줘 볼게요. 우리는 주변의 어른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주변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인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간격을 좁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도덕적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찰을 해야 한다.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도덕적 탐구,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 전체에서 도덕적인 행동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프린트에도 그러한 내용이 똑같이 담겨져 있어요.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방법인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프린트물 보면은 유교 사상가의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유교는 우리나라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학파인 것 모두 다 알고 있죠. 이 유교에서는 공부의 한 방법으로서 거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경의 뜻은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 없도록 하는 수양 방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자에 딱 앉아서 책상에 있는 것을 습득하려면 어떠한 자세가 가장 필요한가요? 그렇죠. 공부하려는 마음을 딱 다잡고 그 책에 집중하였을 때 그 글자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떠한 곳에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거경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중을 한다라는 것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서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유교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빈칸에 여기 나와 있는 신독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신독이란 무엇이냐?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며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홀로 있을 때예요. 홀로 있을 때라는 것이 왜 포인트냐면은 나는 진짜로 내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엄마한테 공부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있던 보고 있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서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독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은 나는 어느새 성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니은에는 여기 적혀져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을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라는 학자를 모두 다 한 번씩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반성, 숙고,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언뜻 듣기에 이 두 가지 말은 다른 의미다, 다른 뜻을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두 개의 말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을 계속 성찰하고 반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성과 숙고, 성찰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아, 내 자신이 무지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아, 나는 사실 어떤 것이 도덕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 모른 것을 깨닫는 순간, 아, 그것을 알고 싶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등의 공부하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성과 숙고, 성찰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소크라테스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발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우리 교과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은 산파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어요. 산파란 그 당시에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산파라고 하는 인물이 출산을 도와줬었대요. 근데 그 출산을 진짜 하는 것은 산모이지 산파가 하는 것이 아닌 거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산파는 그 산모가 애를 낳는 것을 도와줄 뿐이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내가 무지를 자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의 역할로서 과연 그게 정답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등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강조하였고 그 교육 방법을 바로 산파술이라고 부른답니다. 모두 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 다음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한대요. 세 번째 디귿번에 있는 빈칸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용이란 무엇이냐? 여기서의 중은 가운데 중자를 써요. 이때의 가운데는 산술적 중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과 10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에 5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5가 산술적 중간을 의미해요. 근데 이 중형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밥을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근데 씨름 선수는 밥을 먹을 때 10공기는 먹어야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공기는 너무 적은 것 같고 10공기는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5공기를 한번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글쎄, 5공기가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간은 그때 마땅한 때, 어떤 때는 정답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때마다 다른 어떠한 정답들을 바로 중용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중용이라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하는 그런 자동적인 정답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느냐? 성찰의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가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때의 정답은 과연 뭘까? 이때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답은 무엇일까?를 계속 반복해서
탐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진짜 알맞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중용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잘 되었나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교과서 38페이지였고 이제 교과서 39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물 19페이지의 2번으로 넘어왔다라고 알고서 다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성찰은 성찰인데 토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주제를 추가로 던져주었어요. 이 토론이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프린트물을 봅시다. 프린트물을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개인의 생각이 오류일 가능성,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때 개인적 성찰로는 부족하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러니까 성찰을 혼자 했을 때, 내가 혼자서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더 나은 방안을 같이 연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토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과서에 아니 PPT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인적인 윤리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개인적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응용윤리 문제를 탐구하고 사회적 갈등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회적, 공동체적 성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PPT 밑에 내용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토론의 중요성, 왜 중요하느냐? 우리 기억번의 첫 번째 빈칸에 오류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갈등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줬을 때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것이에요. 그러한 갈등이 빚어졌을 때 그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한다면은 보다 완만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는 의미에서 토론은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러한 의견이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나아가서 바람직한 여기 오타가 났네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대요. 내가 지금 혼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보편적이다, 모두가 다 긍정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는데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윤리 원칙으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 탐구를 할 때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었는데 그러한 도덕적 탐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빈칸에 실천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넣으면 돼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의미에서 토론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론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과 논거를 충분히 고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한대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사형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찬성을 주장했더라도 반대의 의견이 조금 더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라면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 모두를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3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설득의 3요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설득의 3요소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맨 처음 나와 있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고스는 화자의 이성적 추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정을 내릴 때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이치에 따라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논거의 제시, 근거의 제시는 논증의 핵심이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근거를 드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파토스와 에토스에 있답니다. 파토스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그것을 설득하려는 화자가 있겠고, 그것을 듣는 청자가 있는데, 그 청자의 감정 상태가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막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청자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이 논리적이라면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 상태를 가졌을 때 설득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토스란 화자의 도덕적 성품,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 설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는지에 따라서 청자들이 설득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가 나에게 어떠한 도덕적으로 이런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겠죠. 그의 반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환생해서 나한테 이런 것이 옳단다, 저런 것이 옳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되겠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화자가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설득이 되고 안 되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9페이지에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에 참된 배려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두 다 읽어보았나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분명 이 빵 주인은 배려를 베풀었어요. 이 화가가 배부르게 빵을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버터를 넣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화가의 그런 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 주인은 배려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화가한테 적절한 최선의 배려가 아니었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여러분의 생각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그 내용을 잠시 뒤로 미루고 교과서는 40페이지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은 20페이지로 넘어왔어요. 미래 자유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고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와 PPT를 잘 비교해서 봅시다. 우리 프린트물에 빈칸이 뚫려져 있는데 그 빈칸에는 여기 PPT에 적혀 있듯이 소수의 자유와 권리 침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민주사회의 뜻이란 백성민 그리고 주인주자를 써서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잠시 빌려다 쓸 뿐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대리자를 뽑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나요? 그렇죠.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그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거침으로써 굉장히 제일 많은 표수를 얻은 사람이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당선되게 되죠. 하지만 이 투표는 어떠한 맹점을 가지고 있냐면 다수의 횡포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표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50표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표의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50표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닌데 이 50표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그러한 구조를 투표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50표의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맹점을 민주주의는 가지고 있다라고 밀은 지적하게 되어요. 그래서 밀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다양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상,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표현,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밀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진리일 수 있대요. 어떤 소수의 사람이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100% 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소수의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100% 틀린 것이 아니라 50%만 틀릴 수도 있고 30%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0%나 30%의 어느 정도가 진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3번. 3번이 아마 제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리라 할지라도 토론이 필요 없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지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그 주위를 도는 것이 진리라고 믿었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그것은 참이지 않았고 바뀔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쟁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논쟁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고 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잘 되었다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40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대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올바른 도덕적 판단, 그리고 빈칸에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상상력, 배려적 사고. 이것이 하나하나 무엇인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믿어요. 이러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 방법,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실천을 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의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선의지는 말 그대로 선한 의지를 뜻해요. 여기서의 선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계속 살아야겠구나, 나는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지를 의미해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친일을 했을 때 나한테 더 이득이 되겠구나. 하지만 그러한 이득은 정의가 아니다. 친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의지를 가지고 진짜 옳은 것을 쫓았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겠죠. 그렇다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선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선의지를 갖춘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선의지를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선의지를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습관, 여기 빈칸에 습관을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도덕적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여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않고 중간고사를 본다면 어떤 시험 성적을 받게 될까요? 아마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복습 과정을 거친다면은 그것이 진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행동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듣고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내가 그것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선한 품성을 내가 비로소 지니게 되었구나, 선의지를 지니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자연스럽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41페이지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따 교과서 정리하면서 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38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줄을 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윤리적 성찰이란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윤리적 성찰은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고 도덕적 삶의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비교 대상이 도덕적 탐구 그리고 윤리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각각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서 먼저 유교에서는 거경과 신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아까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이야기를 했다.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는 개인적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삶을 살아간대요. 그런데 그 개인적 성찰로는 부족하고 공동체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토론이야말로 우리의 인식과 판단에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완만하게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구축해 나가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토론을 했을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설득의 3요소도 여러분들이랑 아까 같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토론이나 성찰을 통해서 다양한 도덕적 알을 알았어요. 도덕적 지식을 알았다는 의미죠. 근데 그것은 부족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윤리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 상상력, 배려적 사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선의지라고 하는 것을 지녀야 한대요. 이 선의지를 지니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습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옳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덕적 성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진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례이구나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봅시다.
자, 모두 다 읽어보았나요? 비록 저서가 플라톤이긴 하지만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의 의견을 정립하여서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상대방과 자신이 부단히 삶을 검토하고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랑 1단원 모든 내용들을 마치는 시점에 다다랐고 여기까지 오느라 모두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 본격적인 생활과 윤리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윤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듣느라 모두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